엄마, 이번 주에 혹시 아빠 알바비 받은 거 좀 남은 거 있어요? 또 왜? 해나가 신용카드 마감일 놓쳐서 연체됐어요. 급하게 좀 필요하대요. 민수야, 너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아빠가 알바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건 아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그 말 내가 올해만 벌써 4번은 들었다. 너희한테 이번만이란 말은 그냥 입버릇이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환갑을 훌쩍 넘긴 엄마이자 시어머니 66세 박인숙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마트 알바 아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 씻고 나가려는 걸 보면서 저는 이불 속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겨울이면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 텐데.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다녀올게. 추우니까 이불 속에 있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르나나 내 남편이니까요. 마트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아들네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몇 번 줬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게 과연 그냥 도와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분 요즘도 일하세요. 그 연세에 대단하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일이 있어서요. 뭐 자식들 도와줄 게 있어서요. 어느새 그 말이 습관처럼 제 입에서 나오더군요. 자식들 도와준다는 말이 자랑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그냥 핑계처럼요. 조금 전날 밤에도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내용은 뻔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달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해나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저번 달에 보낸 건 받았지?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건 생활비였고, 이건 그 카드값이라서요. 해나가 직장을 쉬어서 수입이 없잖아요. 해나가 직장을 그만둔 건 임신 이후였어요. 그땐 아이 돌보는 게 먼저라며 당연하게 사직서를 내더니 다시 일할 생각은 안 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아이도 맡아달라, 밥도 해달라, 반찬도 싸달라. 요청이 많아졌죠. 그래도 자식이니, 그래도 손주니, 그래도 가족이니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척 도와주게 되고요. 남편은 말없이 새벽에 나가고 저는 점심에 반찬을 싸서 아들네에 가져다 줍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감사해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아요. 이번엔 좀 덜 짜게 해주세요. 민결이가 요즘 입맛이 없대요. 이게 며느리한테 듣는 거의 유일한 피드백입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세대는 이런 게 보통인 걸까요? 그래도 남편은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 되지. 자식이 어렵다는데. 근데 그게 왜 우리 몫이 돼요? 민수가 어엿한 가장인데. 요즘 애들 결혼해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 쌓인 게 꾹꾹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 34세 윤혜나는 늘 무심합니다.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언제 봐도 감정이 없고 일방적인 부탁만 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어머님, 민결이 이유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도? 네, 이유식 만드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에겐 체력이 남아도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늘 참아왔으니까요. 하루는 딸 은지가 와서 묻더군요. 엄마, 요새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또 민수 일이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피곤한 건 맨날 민수네 때문이잖아.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진짜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렇게 희생만 하며 도움을 요청이 아니라 할당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게 정상인가요? 며칠 전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트에서 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손이 왜 이래요? 오늘 무거운 박스가 많아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단 말을 5번은 하셨지만 그 손 떨림은 안 괜찮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 이래도 괜찮아요? 민수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라도 도와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스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우리 인생이 나이 들어서도 자식 문제로 이럴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불 꺼진 방 안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은 제 내면에서 오래전부터 웅크리고 있던 감정의 이름이었어요. 다음 명절에, 다음 전화에, 다음 카드값 요청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씩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김치찌개 끓이며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죠. 너도 오늘 집에 온다고 했잖아. 시간 맞춰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회사 문제인지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설마 결혼 얘기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민수는 연애 얘기를 입 밖에 잘 안 꺼내는 아이였거든요. 점심 무렵 집에 온 민수는 해나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가능한 빨리요. 결혼? 갑자기? 아, 그럼 너 여자친구 생긴 건 맞았구나. 사실은 애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 뒤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남편도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그래, 뭐 애도 생겼는데 결혼은 해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옛날 같지는 않다고, 애 생겼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치만 마음 한켠은 편치 않았습니다. 해나는 29살이라고 했어요. 그때 민수는 38살이었거든요. 나이 차가 있지만 둘 사이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였어요. 그보다는 전혀 준비도 없이 진행되는 결혼이라는 게 더 걱정이었어요. 얼마 뒤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식당에서 마주한 해나 부모는 표정이 단단했어요. 인사는 나눴지만 그다지 따뜻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핵심 이야기가 나왔죠.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듣고 솔직히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저희 입장에선 아들 둘째고 아직 딸 은지도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도리 없이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민수랑도 상의해봐야죠. 요즘엔 반반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랬더니 며느리 쪽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해나는 곧 엄마가 될 몸이에요. 집 문제까지 책임지게 하실 건 아니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입술이 바짝 말라붙더라고요.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통보였죠. 집에 와서도 남편과 말이 없었어요. 말없이 TV만 켜놨는데 그 소리도 잘 안 들리더군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애가 생겼다는데 뭐 어쩌겠냐. 우리가 해줘야지. 은지는 어쩌고 민수 집 해주면 은지도 해줘야 하잖아.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해야지. 결국 퇴직금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민수 부부에게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렇게 빨리 집이 마련될 줄 몰랐는지 해나 쪽에서도 놀라더군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집은 저희가 해준 집이 아니라 그들 부부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혼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해나는 한 발 빼더라고요. 해나 어머니는 어떤 혼수 준비 생각하고 계시대? 해나가 아기 생긴 것도 있고 하니까 간소하게 하자고 해요. 간소하다는 게 어느 정도? 혼수 대신 아기 낳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땐 할 말을 잃었어요. 아기 낳는 게 혼수라는 말, 요즘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더군요. 민수는 무슨 철없는 고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말 한마디에 끄덕끄덕하는 것도 한심했어요. 그게 말이 돼. 결혼이 애 낳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해나가 그만큼 부담이 큰가 봐요. 엄마, 너무 뭐라 하지 마요. 아니, 부담스러운 건 우리인데 왜. 결혼식 당일 웃으며 축복해줬습니다. 사진도 찍고 손주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무언가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해나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무엇이든 민수를 통해서만 전달했습니다. 엄마, 해나가 요즘 힘들대요. 산후우울증 같은 거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 맡겨도 될까요? 잠깐이라도 쉬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는 생활비, 이유식, 반찬, 용돈, 다 해나가 힘들다는 말로 포장돼서 저희에게 들어왔죠. 그러고 보면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집은 남자가 해야죠라고 말한 그 순간 저는 뭔가를 눈치챘어야 했어요. 이 결혼이 평등한 합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걸요. 남편은 아직도 민수를 보면 말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 잘하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도와달란 말만 잘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저희가 해준 만큼 그들은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혼집 입주 날이었어요. 비 오듯 흐린 날씨였고 짐을 날랐던 이삿짐 아저씨들도 연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삿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느라 정신없었고 며느리는 새로 들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엔 그냥 몸이 무거우니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임신 7개월 차였으니까요. 근데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정리가 다 끝난 후에도 며느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나야, 물 좀 하나 줄래? 네, 주방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드실 수 있죠? 그 대답을 듣고 순간 멈췄어요. 드실 수 있죠라는 말에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정부쯤으로 여겨지는 건가 싶더군요. 속으론 벌컥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초니까 배려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랬습니다. 며칠 뒤 새가전 몇 가지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드럼 세탁기, 비싼 냉장고, 큰 TV까지. 아들이 사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희 시댁에서 그렇게 해준 것도 많지 않니? 이건 해나 쪽에서 했나 보네. 아니요, 제가 제적금 깼어요. 그럼 해나네는? 혼수요? 엄마, 그건 해나가 말했잖아요. 뱃속 아기가 혼수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기가 혼수라고. 엄마, 요즘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겨우 가슴속에서 뭐라도 꺼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집까지 해줬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해나가 말했을걸요? 뭐, 그게 꼭 말로 해야 하나요? 그날 이후로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금이 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어져만 갔죠. 이사 첫 주말, 저는 김치며 반찬이며 한가득 싸서 신혼집에 갔어요. 그걸 보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사 먹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사 먹든가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반찬통에 담긴 음식들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넣었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부탁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김치찌개랑 잡채 좀 부탁드려요. 민수가 요즘 입맛 없대요. 입맛이 없다는 사람에게 잡채. 그 말이 논리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자식 키우는 게 그런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고생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고맙단 말 한마디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 남편 말대로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해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참을수록 속이 상했어요.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은지 결혼하면 그쪽도 집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은지가 자기 알아서 하겠지. 말도 없이 집 해달라 하진 않을걸. 근데 형평성은 맞춰야 하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없이 집 받아갔고 며느리는 혼수도 없이 그냥 들어와선 반찬까지 요구하는데 그걸 형평성이라니. 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딸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어요. 엄마, 왜 그렇게 해나한텐 끌려다녀? 그게 뭐 끌려다니는 거니?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건 마음이 오갈 때 하는 거야. 지금 그 집은 받기만 하잖아.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마음이 오가지 않는 주고받음은 정이 아니라 거래라는 말, 그게 맞았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은 또 알바 나갈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아기 낳으면 힘들 텐데 이번 달에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대답이 안 나왔어요. 민수네는 아기 낳고 저희가 또 돈을 보태주고 며느리는 다음 달에도 반찬과 이유식 부탁할 테고 그게 끝이 없는 도돌이표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도돌림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저희가 너무 많이 내준 거래였다는 걸요. 아이가 태어난 건 늦여름이 막 지나가던 때였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8월 말. 저는 그때부터 하루가 다르게 집이 아닌 며느리 집에서 살게 되다시피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람이 하나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녹았죠. 근데요, 그건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부턴 매일 아침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결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밤새 뒤척여서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님, 저 낮잠 좀 잘 수 있을까요? 밥은 알아서 챙기실 수 있으시죠? 물론 산후 몸조리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집에서 며느리를 조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첫날엔 아기 빨래를 베란다에서 널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힘들겠지. 아기도 낳고 낯선 육아니까.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눈빛 하나 따뜻한 게 없었어요. 해나야, 반찬 냉장고에 넣었어. 오늘은 된장국 끓였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아, 근데 어머님, 민결이가 요즘 젓갈 냄새에 민감하대요. 젓갈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순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젓갈 안 좋아하는 건 며느리였거든요. 아기 핑계대는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식 걱정뿐입니다. 애 낳고 몸조리 하랴, 밤에 깨랴, 해놔도 힘들 거야. 좀만 참아. 나도 몸이 힘들어. 허리 아픈 거 몰라? 매일 애 안고 설거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봐줘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땐 늘 제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저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한테 받을 태도인가요? 아들은 뭐랄까요? 참 애매합니다. 엄마, 해나가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래요. 마음은 고마워하는 거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요즘엔 그런 거 잘하네요. 엄마 세대랑 달라서.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요. 세대가 다르죠. 근데 그게 배려도 사라지고 감사도 생략되는 이유가 되나요? 반찬을 싸들고 갈 때마다 항상 며느리는 문만 열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 말 뒤에 감사합니다는 없었어요. 제가 괜히 예민한 걸까 싶어서 딸 은지에게도 털어놔 봤어요. 너도 요즘은 그런 식으로 시댁 어른들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난 절대 아니지. 애 봐주면 무조건 고맙다고 100번은 말해야지. 근데 해나는 한 번도 안 그래. 그냥 주세요만 해. 엄마, 그 집은 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인가 봐. 그 말을 듣고 속이 뻥 뚫리기보단 더 아팠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싶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러 반찬을 안 싸줬어요.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다 아들이 연락했어요. 엄마, 해나가 요즘 힘들어해요. 반찬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럼 해나가 직접 전화하든가. 왜 네가 대신 전화니? 그냥 그게 편해서. 그 대답을 듣는데 정말 그 집은 모든 걸 아들을 통해 처리하더군요. 마치 며느리는 전달자도 고마운 사람도 가족도 아닌 그냥 서비스를 받는 고객 같았어요. 마침내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해나가 고마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우리가 무슨 독심술사야? 고맙단 말을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때부터 남편도 저를 말리지 않더군요. 말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말릴 말이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마음을 걷었습니다. 반찬도 그만, 이유식도 그만. 하루는 일부러 해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부터 민결이 이유식은 너희가 직접 해. 나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야 해. 그 문자를 보낸 뒤에도 답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 불을 꺼놓고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고맙단 말, 그거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면 나도 이제 해줄 수 있는 일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요즘엔 알람도 맞추지 않더라고요. 그냥 습관처럼 정확히 5시 30분이면 이불을 들추고 일어섭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눈을 떴고 남편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며 바지를 챙기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요즘 허리 괜찮아요? 어제보다 낫네. 많이 걷는 게 오히려 좋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저렸거든요. 마트에서 하루 종일 박스 나르고 청소하고 돌아오면 온몸에 파스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아들 때문이었죠. 민수 생활비, 카드값, 전기세, 휴대폰 요금 그 모든 게 저희 몫이었어요. 그날 오후 조용히 누워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또 뭐야? 설마 이번에도 돈 얘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요. 해나가 병원비도 좀 쓰고 출산 이후라 이것저것 사느라. 민수야, 엄마 허리 아픈 거 알지? 아빠는 새벽에 알바 다니는 거 너도 알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건 알죠. 그래서 이번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딱 이번 달만요. 이번만이라는 말. 그건 너무 자주 들은 말이었어요. 지난달도 지지난달도 항상 이번만이었어요. 그게 대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지금까지 부모 도움받아 산 거 계산해 봤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때 집 해줬지, 반찬 해줬지, 애도 봐줬지. 이제는 카드값까지 우리가 내줘야 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은 변명도 반성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이었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회피요.
전화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 그랬어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싶었어요. 내 삶이, 내 노후가 왜 이 아이들한테 종속되어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민수네에 돈 못 보내겠어. 그래, 네 마음 이해해. 나도 요즘 일하면서 생각이 많았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 해나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어머님, 민결이 이번 달 분유값이 좀 부담돼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돈 얘기만 꺼내면 왜 이렇게 양심 없이 자연스러운 말투로 던질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문자를 받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국 답장도 하지 않고 지워버렸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는 반응도 감정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딸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민수 카드값 이번에도 우리가 내줘야 한대. 또? 엄마 아직도 해줘? 너 아빠도 말은 못하지만 힘들어해. 새벽마다 일 나가면서도 말은 안 해. 엄마, 이제 끊어. 그 집은 달라고 할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라. 딸의 말이 너무 단호해서 되려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더 급박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알바비 받은 거 있죠? 그거 해나가 좀 필요하대요. 정말 제정신이니? 네 아버지가 허리 부여잡고 새벽마다 나가는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그냥 부탁이에요. 나도 죄송하죠. 근데 해나가 요즘 불안정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어요. 불안정한 건 저였어요. 이 집구석 전체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도 모든 책임은 여전히 부모 몫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정색하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하자. 알겠죠? 그래, 나도 이제는 우리 노후 좀 챙기자. 남편의 입에서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노후. 이 단어가 그렇게 마음 깊이 박힐 줄 몰랐어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 그날은 유난히 허리가 쑤셨어요. 잠을 설쳤는지 아침부터 머리까지 지끈거리고 눈도 잘 안 떠졌습니다. 그런데도 몸을 일으켰어요. 습관처럼 주방으로 갔고 쌀 씻어 전기밥솥에 넣고 나서야 문득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늘 이렇게 시작하지? 그 생각이 드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점심쯤이었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뭔가 불길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혹시 아빠 알바비 받은 거 좀 남은 거 있어요? 또 왜? 해나가 신용카드 마감일 놓쳐서 연체됐어요. 급하게 좀 필요하대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야, 너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니? 아빠가 알바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건 아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그 말 내가 올해만 벌써 4번은 들었다. 너희한테 이번만이란 말은 그냥 입버릇이지. 한숨이 났습니다. 진짜 이번만인지 또 반복될 건지는 보지 않아도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민수한테 딱 잘랐어. 이제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래, 그게 맞아. 나도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요즘은 손가락 관절도 욱신거려. 그렇지? 근데도 아무도 안 물어봐. 아빠 괜찮으세요? 엄마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없어. 저희는 부부지만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토닥이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건 이제 없었습니다. 기대할수록 상처만 남더라고요.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참 의외였어요. 보통은 민수를 통해서만 전달됐거든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카드 연체되면 신용에 타격이 커서요. 해나야,
나 허리 디스크 재발했어. 병원 다니는데도 돈 들어.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도 애 키우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 말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지금 아픈 걸 말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또 저희도요라니. 며느리는 끝까지 남 얘기에 공감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정확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한 푼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줄 생각 없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 며느리는 뭐라 생각했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빴을까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기분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왔는데 인사도 없이 바로 말부터 꺼내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해나도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내가 몇 년을 말없이 참고 도와줬는데 그걸 갑자기라고 해. 그래도 애도 있는데 너무하다 싶어요. 애 있는 집만 힘드니 아픈 부모도 힘든 거야. 너희가 몰랐을 뿐이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억울해서인지 분해서인지 감정이 복잡했어요. 아들은 민결이를 제게 안기려 했어요. 그래도 민결이는 봐주세요. 엄마도 민결이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다시 안지 않았어요. 민결이 봐주는 것도 이제 그만할래? 우리도 살아야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겠죠. 이번엔 진짜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가 너무 안일했고 물은 판단이었단 생각만 들었어요. 며칠 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민결이 얼굴도 못 봤고 해나가 반찬 달라는 말도 없었죠. 그게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이 조용함, 이 평화, 남편도 별말 안 했어요. 요즘엔 같이 마시는 저녁차 한 잔에 서로 눈빛만 나눠도 다 통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불쑥 집에 왔습니다.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현관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 목소리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또 짐작이 됐어요. 또 부탁하러 왔구나. 그래, 어쩐 일이야? 해나가 오늘 외출이 있어서요. 민결이 좀만 봐주세요. 제가 퇴근길에 데리러 올게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 돼. 안 맡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애도 밥도 돈도 끊기로 했어.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 그 말을 듣고 민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애까지 왜 끊어요? 애는 죄 없잖아요. 그럼 너희가 애를 죄 없게 키워. 그 책임이 우리 몫이 아니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해나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음료가 담긴 테이크아웃 컵, 한 손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그걸 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카드값 없다고 했던 사람이 커피랑 쇼핑은 했구나. 그 말에 해나 표정이 딱 굳었어요. 어머님, 그건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 그 카드 누가 갚는 줄 알아? 네 시아버지가 갚아. 그리고 결국 그 돈도 우리 돈이야. 해나는 더 말하지 않았고 조용히 민결이를 데리고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은 또 끊겼습니다. 딸 은지에게 그 얘기를 하니 단번에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잘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면 사람 병나. 근데 좀 후회도 돼. 민결이한텐 미안하더라고. 애한텐 미안해도 그 애 엄마 아빠한텐 더 이상 미안할 필요 없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엄마고 시어머니지 노예나 ATM 기계는 아니니까.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해나가 요즘 좀 많이 예민해졌어요. 민결이 보러 안 오실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애 봐줄 때는 당연했고 안 봐주면 예민해진다.
이제는 그 문장도 피곤했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해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항상 민수를 통해 말하던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건 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말투는 똑같았어요. 어머님, 요즘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건 끄는 게 아니야. 그냥 돌려준 거야. 너희가 했던 걸. 어머님, 그럼 손주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응, 맞아. 그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났어요. 속이 후련했어요. 정말 후련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잘했어. 응, 너무 잘했어. 전화벨이 울렸을 때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떴거든요. 그날 이후로 몇 달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받지 말까 하다가 그냥 눌렀어요. 무슨 말을 해오려나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말끝이 짧았죠. 저도 제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아들은 망설이며 돌려 말하더군요. 민결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해나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엔 뭔가 새 출발이라도 하나 싶었어요. 근데 다음 말에서 딱 짐작이 갔습니다. 해나가 샵을 하나 차리려고요. 작은 뷰티샵이에요. 그동안 미용 배우던 거 자격증도 따고요. 응원해달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노골적이었죠. 근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딱 그거였어요. 역시 이 전화는 부탁이었구나.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조용히 물었어요. 해나가 전화 안 하고 너한테 시킨 거니? 아니, 그건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해나는 항상 그래요. 정작 본인은 직접 말 안 해요. 민수한테 말하게 하고 뒤에 숨어 있죠. 그럼 너희 샵 이름은 뭐로 할 거냐? 그건 아직 미정이고요. 위치는 알아봤어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때문에 좀 빠듯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허탈하게 웃었어요. 너희 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해. 단 한 줄 그 말이 전부였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그걸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매정, 지금 그 말이 나오니? 그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해준 걸 다 잊은 건가 싶더라고요. 내가 네 집 해주고 반찬 해주고 손주 봐주고 돈도 줬어. 근데 네 입에서 매정이란 말이 나와. 그래도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부모로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해졌어요. 얘네는 지금까지의 모든 걸 부모니까 당연히 한 것이라 여기는 거구나.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 부모니까 해줬지. 근데 이제 안 할래? 늦었지만 내 인생도 챙기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전화는 그 말로 끝났어요. 민수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고 저는 미련 없이 끊었어요. 남편에게 얘기하자고 했지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다음 날 해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민수가 또 어머니한테 말 실수했나 봐요. 사업 자금 얘기만 나온 건데 너무 서운하게 했어요. 서운하단 말, 그 단어도 참 질렸어요. 이 집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서운하다는 말만 잘해요. 근데 저는 이젠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서운하면 각자 살면 되지. 우리는 돈 없고 정도 없어졌어.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게 해방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은지가 집에 왔어요.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민수가 요즘 해나랑 사이도 안 좋아졌대. 서로 책임 미루다가 자주 싸운대. 그래? 그럼 잘 됐네. 둘이 싸우면서 크는 거야. 딸이 피식 웃었어요. 엄마, 요즘 말 진짜 사이다야. 맞아요. 이제 제 속은 아주 청량해졌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끌려가지 않아요. 햇살이 참 좋았던 날이었어요. 주방 창가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나풀나풀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간지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무런 전화도 부탁도 억지로 들어야 할 요구도 없는 아침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평화로운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딸 은지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연극 보러 갈래? 내가 표 예매했어. 요즘 은지 덕분에 문화생활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한때는 이 모든 게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늦게라도 알게 됐어요. 점심쯤이었나 남편이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다 말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조용해졌네. 응, 조용하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우리도. 그 말을 듣고 괜히 울컥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위해, 손주 위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 저희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 민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 민결이가 유치원에 들어간 날이었나 봐요. 작은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진 한 장. 엄마, 민결이 오늘 유치원 입학했어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읽고는 그대로 놔뒀어요. 답장도 이모티콘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서요. 그 사진은 잘 찍혔더라고요. 예쁘고 귀엽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걸로 됐어요. 보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반복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반찬을 안 싸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그 시간에 저는 아침 수영을 가요. 팔을 물속에서 쭉쭉 뻗으며 느껴지는 이 자유감. 아, 이게 노후구나 싶어요. 친구와도 더 자주 만나요. 카페에서 2시간씩 앉아 수다를 떨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민화도 배우고 있어요. 나 그림 배워볼까 싶어서.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즐기셔야죠. 딸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큰 응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이제 민수한텐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응, 정말 아무것도. 그게 걔한텐 약이 될 수도 있어. 그래, 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대신해 줬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는 서로 마주 앉아 조용히 웃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채찍질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거. 그리고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우연히 아들 내외를 마주쳤어요. 먼저 눈을 피한 건 해나였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아주. 너도 잘 지내. 그게 전부였어요. 뭐라도 이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다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한 줄의 인사로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서운하지 않아?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맞아요. 이제는 서운하지 않아요. 기대도 바램도 없으니까요. 그 대신 제 하루는 오롯이 저로 채워져 있어요. 책을 읽고 창밖을 보고 딸과 함께 공연을 보고 남편과 산책을 나가고 그게 제 요즘의 전부고 아주 충분해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괜찮아. 그 말이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요즘의 주문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인숙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야 비로소 제 노후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제가 이 집이 제 것인 양 주인인 듯 굴었던 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 말 지금이 처음이구나. 맞아요. 그동안은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아이 키우는데 불편할까봐 저희 부부의 사생활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런데 그게 아버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 가족이라고
아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말만 골라 들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저 뒷전이었고요. 이제 왔어.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춘섭 씨는 처음부터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때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 놓인 오래된 달력이 3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3세 이춘섭 씨는 아침 햇살이 들이치는 작은 창가에 앉아 손때가 묻은 사진 한 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반듯하게 머리를 자른 초등학생 시절의 아들 재훈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진을 보면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미 잃고 자란 아들, 그 아들을 위해 청춘을 바친 기억이 온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5살 되던 해였습니다. 누구보다 아이와 정이 깊던 사람이었기에 장례식 날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춘섭 씨는 두 사람 몫의 부모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을 다니며 생선을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좌판을 지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춘섭 씨는 처음으로 어깨를 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춘섭 씨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시계처럼 똑딱거리며 설렘이 밀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짝을 만난다는 사실이 어딘지 모르게 자신이 이뤄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제 사람을 책임지는 나이가 되었구나 싶은 자부심이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약속한 저녁, 서울 외곽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며느리가 될 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반듯한 외모에 단정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까지 첫인상은 매우 괜찮았습니다. 아버님 뵙고 싶었어요. 재훈 씨한테 늘 감사하다고 들어서요. 그래. 얼굴 보니 내 아들 복이 많다. 지영 씨는 적당히 웃으며 춘섭 씨의 말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춘섭 씨는 어딘가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지나치게 선을 긋는 듯한 딱딱함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말 아래 감춰진 냉기가 마치 유리잔에 담긴 얼음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춘섭 씨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보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이 수줍게 웃으며 지영이랑 올 가을에 결혼하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춘섭 씨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성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무게가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신혼집 보증금도 선뜻 내주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춘섭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살아온 인생 다 아들 위해 살아왔는데 집 한 채 내어주면 그게 큰일이냐? 결혼식 당일 춘섭 씨는 누구보다 활짝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기분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춘섭 씨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방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알람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거실의 먼지까지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춘섭 씨는 손주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손주 얼굴을 본 날 이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어지지 않고 엉켜 있었습니다. 과자를 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유기농만 먹인다며 거절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지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마음이 그랬습니다. 춘섭 씨는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전날부터 준비를 했겠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집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었고 마음은 갈수록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춘섭 씨는 조심스레 집 앞 시장을 들러 손주가 좋아할 법한 나물 몇 가지와 약과를 샀습니다. 요즘 아이들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명절에는 조상의 기운을 느껴야 한다며 일부러 정성을 들인 음식들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있었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는 춘섭 씨를 향해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게라도 웃었겠지만 오늘은 웃음이 없었습니다. 춘섭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말없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진이는 아직 안 깼나? 방에서 자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주방 쪽에서 들리는 것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춘섭 씨는 부엌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줄 거 없나? 저는 좀 붙였어?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해서요. 누가 옆에서 지켜보면 오히려 손이 더 느려져요. 그 말은 분명히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춘섭 씨는 말없이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에는 익숙한 음식 냄새가 감돌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찬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외출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네요? 시간 맞춰 왔다. 하진이 자고 있다 해서 거실에만 앉아 있었지. 재훈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왜? 뭐 말하고 싶은 거 있냐?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아버지 오신다고 해서 지영이가 좀 긴장한 것 같아서요. 긴장을 왜 해? 내가 무슨 큰일이라도 저질렀냐? 재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도 아닌 어색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섭 씨는 벌떡 일어나 하진이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하진이 일어났네. 그래. 잘 잤냐? 오늘은 세배도 해야지. 손주는 벌떡 달려나와 춘섭 씨에게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목을 껴안는 그 따뜻함에 춘섭 씨는 잠시 모든 불편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식탁으로 자리를 옮긴 춘섭 씨는 직접 싸온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이거는 시금치 나물이고 이건 고사리 내가 손수 다 데치고 무쳤다. 지영 씨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한데요. 저희는 이미 음식 다 준비해서요.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춘섭 씨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통을 덮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서운했습니다. 마치 그 집에서 춘섭 씨가 무언가를 가져오는 일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춘섭 씨는 손주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진이, 이 약과 먹어봤냐? 우리 어렸을 땐 이런 게 명절 간식이었지. 할아버지, 이거 달콤해. 맛있어.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지영 씨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진이, 그건 조금만 먹고 물도 같이 마시자. 당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춘섭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섭 씨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도 놓치고 손에 들린 빈 도시락 가방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이라 가족들 품에서 웃고 있었지만 자신은 왜 그 집에서 계속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 집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이 문장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섭 씨는 이른 시간부터 하진이를 잠깐 보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눌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의 신호 끝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좀 외출 준비 중이라서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미안하다. 그냥 하진이 얼굴 잠깐 보고 가려 했지. 죄송해요. 다음엔 꼭 말씀 주시고 와주세요. 춘섭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허락이 필요한가 보다. 아이 얼굴 한번 보겠다는 일도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하는 일이 되었구나. 그날 저녁 춘섭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 네,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너희 집에 가는 게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냐? 재훈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가 예민한 건 맞지만 그냥 좀만 이해해 주세요. 애 키우면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 알겠다. 내가 이해하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문장이 오래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내가 하는데 누가 날 이해해 주나? 춘섭 씨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불 꺼진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흐릿하게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어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가 전화로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리 연락했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 결국 쫓겨나는 건 똑같았을 터였습니다. 춘섭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춘섭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와 이웃집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어떤 것도 춘섭 씨의 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글쎄다, 할 일 있냐? 하진이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있는데요.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지영이가 그날 아버지랑 점심도 같이 하자고 해서요. 춘섭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진이의 얼굴을 떠올리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시간 맞춰서 갈게. 운동회 당일 춘섭 씨는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유치원 운동장은 이미 부모들과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춘섭 씨를 본 손주는 동그란 얼굴로 깡충깡충 뛰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춘섭 씨는 손자를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며느리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하진이의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사람 많네. 하진이도 신나 보이고. 지영 씨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섭 씨는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 씨는 도시락을 펼쳤고 재훈 씨는 나무그늘 아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늘이 시원하네요. 춘섭 씨는 돗자리에 앉아 손주를 옆에 앉혔습니다. 김밥, 삶은 계란, 치킨 조각까지 보기엔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펼치던 며느리는 춘섭 씨가 싸온 작은 찬압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그냥 묵은지 좀 담가봤다. 김밥이랑 먹으면 괜찮을까 해서. 그럼 일단 뚜껑만 살짝 열어볼게요. 지영 씨는 뚜껑을 열고는 작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조금 향이 강해서요. 혹시 아이들이 먹다가 옷에 냄새 배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서. 죄송해요, 아버님. 춘섭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옆에서 손주는 한 손으로 김밥을 먹고 있었고 아들은 눈치를 보며 말없이 물병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춘섭 씨의 머릿속에선 그래, 또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이 끝난 뒤 운동장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춘섭 씨의 아들은 손주와 짝을 이뤘고 지영 씨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연신 찍고 있었습니다. 춘섭 씨는 운동장 한켠에 앉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웃음,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무관한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이 함께 카페에 들른다는 말을 들은 건 재훈 씨가 떠날 준비를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잠깐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갈게요.
지영이가 예약해놨대요. 나는 그냥 바로 갈란다. 아버님도 같이 가세요. 자리 넉넉하게 잡았어요. 지영 씨의 말에는 이상하게 미지근한 정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섭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고 식탁에 앉자 작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가족에서 낄 자격도 없어졌을까? 명절도, 아이 운동회도, 점심도 결국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지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다녀가시고 나서 화장실 문이 좀 이상해졌어요. 혹시 손잡이 돌리실 때 뭔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글쎄, 나는 그냥 평소처럼 열고 닫았는데 고장났단 얘기냐?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쭤본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들으시진 마시고요. 춘섭 씨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투 속엔 당신이 뭔가 망가뜨린 것 같다는 뉘앙스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변기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며 쌓아온 그 수많은 날들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지영이랑 뭐 일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랑 통화하고 나서 좀 예민하던데요. 예민한 게 뭐가 문제냐? 요즘은 그게 일상인 것 같은데. 그냥 말씀드려요. 아버지도 지영이 성격 아시잖아요. 그래, 알겠다. 아버지는 입 닫고 살면 되지. 춘섭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자신의 자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참는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를 이제야 알겠다. 그날은 비가 잔잔히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가벼운 우산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하던 춘섭 씨는 전날 재훈 씨에게서 받은 전화 한 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출장에서 내일 아침에나 돌아오니까 지영이랑 하진이만 있어요. 혹시 들르실 거면 미리 알려주세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알겠다. 나중에 연락하고 간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춘섭 씨는 별다른 연락 없이 느닷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리고 요 며칠 새가슴 한구석에 쌓인 무거운 기운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주의 웃는 얼굴 한 번, 짧은 인사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춘섭 씨는 배를 누르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상하게 문틈 아래로 조용히 바람만이 스며 나오는 듯했습니다. 망설이던 끝에 초인종을 눌렀고 곧 안에서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지영 씨는 짙은 회색 티셔츠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어딘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혹시 미리 연락 안 하셨나요? 재훈이 출장 간다고 해서 그냥 하진이 얼굴 좀 보고 가려고. 그렇군요. 사실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잠깐이면 돼. 하진이한테 선물도 좀 주고 싶고. 지영 씨는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춘섭 씨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손주는 거실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고 춘섭 씨를 보자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하진이 잘 있었어? 아이의 손을 잡고 웃는 찰나 춘섭 씨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습니다. 잠깐만 하고 아이의 손을 놓고 화장실 문 앞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 붙어 있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글씨로 적힌 문구, 화장실 고장 할아버지 출입 금지. 춘섭 씨는 얼어붙은 듯 그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눈을 비비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글씨, 정갈한 필체, 지영의 글씨체였습니다. 예전에 냉장고에 붙여둔 장보기 목록과 똑같은 글씨였습니다. 손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전기 신호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이 번져갔습니다.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춘섭 씨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 문을 내려다본 채 서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뒤에서 춘섭 씨의 시선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변기 수리 기사님도 아직 못 와서. 그래서 거기다가 굳이 할아버지 출입 금지라고 썼냐? 그게 혹시 헷갈리실까봐 그랬어요. 저희는 잘 아니까 괜찮지만 아버님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고장났으면 그냥 사용 금지라고 쓰면 될 거 아니냐? 아버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춘섭 씨는 그 손짓조차 거슬렸습니다. 춘섭 씨는 천천히 등을 돌리고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하진은 블록을 쌓던 손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할아버지는 오늘 이만 가야겠다. 벌써 가?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다음에 놀자꾸나. 지영 씨는 말없이 문 쪽으로 걸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춘섭 씨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춘섭 씨는 재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그 화장실 문에 붙은 쪽지 봤냐? 쪽지요? 아니요. 출장 갔다 와서 집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마누라가 화장실 문에 할아버지 출입 금지라고 써놨다. 에이, 그건 아버지 오해신 것 같은데요. 그냥 변기가 고장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사용 금지라고 써야지. 왜 꼭 할아버지라고 적냐? 그게 지영이도 뭐 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좀 피곤하긴 했다고 하던데. 춘섭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망설이는 숨소리가 들려왔고 전화를 끊자 춘섭 씨의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춘섭 씨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검은색 가죽 표지 그 속에 펜을 꺼내 첫 장을 넘기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화장실 문 앞에 출입 금지 쪽지 붙인 날. 내 인생에서 무언가 끊어진 날. 한 줄 한 줄 기억을 되짚으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2. 하진이 간식 버린 날. 아이 울고 나도 울었다. 3. 부엌에서 쫓겨난 날. 명절에 나 혼자 밥 먹었다. 4. 운동회 날. 나만 따로 앉아 있었다. 5. 도시락 싸간 날. 냄새 난다고 덮어버렸다. 적다 보니 손이 떨렸고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번졌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미덕이었고 침묵이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웠지만 그건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참는다는 말이 무시당한다는 말과 같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섭 씨는 다시는 먼저 아들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진이가 보고 싶어도 참고 전화도 한 번 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문은 자연스럽게 닫혀갔습니다. 난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 없다. 다만 나가라고 한 쪽은 그들이었지. 며칠 후 춘섭 씨는 이웃 옥자 씨를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요즘 얼굴 안 보이시더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죠. 생각 많은 날엔 차 한 잔이 최고예요. 시간 되시면 들르세요. 그날 오후 옥자 씨의 집에 들른 춘섭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옥자 씨는 말없이 작은 전기 주전자를 켜고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며느리랑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것도 꽤 여러 번요. 그럴 땐요, 내가 참아서 되는 일이 있고 참으면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춘섭 씨는 아무 대답 없이 찻잔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섭 씨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고 혼자 참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잣말도 혼자 먹는 밥도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한 반응이 곧 다가올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춘섭 씨는 다음 날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집 등기부 등본과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아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던 집이었지만 등기 명의는 여전히 춘섭 씨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지인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춘섭 형,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명의는 형 이름으로 남겨둬요. 세상일 모르는 거니까. 그때는 설마 했던 그 조언이 이제는 현실적인 울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춘섭 씨는 정장을 챙겨 입고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예전에 거래하던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방을 꼭 붙들고 있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초록색 커튼이 반쯤 드리워진 창가 옆에서 법무사 박 실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관련해서 상담 좀 하려고요. 아직 제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있어서요. 박 실장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등기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임대나 점유 상태는 어떠신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제 아들 부부가 살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박 실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다짐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요. 박 실장은 관련 절차를 설명하며 필요한 서류와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했습니다. 춘섭 씨는 꼼꼼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 추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준비만 해두려는 거예요. 박 실장과 이야기를 나눈 춘섭 씨는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서 춘섭 씨는 홀로 걸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 옥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다가 시장에서 좋은 갓 김치가 나왔길래요. 나눠드릴까요? 잘 됐네요. 마침 나도 방울토마토 사온 게 있는데 같이 나눕시다. 옥자 씨는 김치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자라난 국화가 꽃봉오리를 조금 열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 말도 없더군요. 마치 쪽지 붙은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게 더 무섭죠. 대놓고 싸우는 것보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게요. 그래서 나도 말 없이 준비 중입니다. 준비요? 춘섭 씨는 고개를 돌려 옥자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싸우는 건 어릴 때나 하는 일이죠. 나이 들면 말보다 묵은 결심 하나가 더 셉니다. 옥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춘섭 씨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 쪽 단독주택 매매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제 아들 부부고 명의는 제 겁니다. 중개인은 상황을 듣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소유주님 의사대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일단 준비만 해주세요. 지금은 조용히 알아만 두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춘섭 씨는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전깃줄 위에 앉아 있었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한 사람은 언젠가 크게 움직인다. 이제 그때가 올 거다. 초봄의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햇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지만 바람 끝은 여전히 겨울의 찬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 씨가 춘섭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세요? 왜? 며칠째 전화도 잘 안 되고 지영이가 걱정하던데요.
전화 안 되는 거랑 걱정하는 거랑은 별개 얘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하는 사람은 문에 쪽지부터 안 붙여.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재훈 씨의 가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건 지영이가 좀 과했던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와서는 나도 말하기 싫다. 말 많으면 쓸데없는 희망 생기거든. 통화를 끄는 춘섭 씨는 고요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작은 방 하나까지 이 집은 조용했지만 그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며 만들어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텅 빈 공간이 오히려 편안한 감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TV를 켰습니다. 뉴스도 드라마도 관심이 없었지만 그저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소음 속에 앉아 있으니 마음속에 감추었던 갈등도 잠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조명 아래 책상 위에 놓인 부동산 계약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춘섭 씨는 조용히 서류를 펼쳤고 검은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에서 스르륵 사인이 적히는 순간 무언가가 한쪽에서 끝나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끝맺음은 분명했습니다. 재훈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도 눈길은 남편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전화 안 해봐? 했지. 안 받으셔. 요즘 이상하신 거 알아? 눈치챘지. 나한테도 싸늘했어. 전에 말한 화장실 쪽지 일 이후로 확 달라지셨더라고.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영 씨의 손끝이 유난히 느려졌고 눈가에 서운한 기운이 언뜻 비쳤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우편함에서 발견한 부동산 광고지 하나가 지금까지 지영 씨의 뒷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동작구 주택지 급매 진행 중, 소유주 본인 매도 희망. 주소가 낯익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한 결과 그 집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아버지가 아직 명의를 안 넘기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도 없이. 그걸 몰랐던 우리가 더 이상한 거지. 재훈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은 누구보다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편의를 선택했고 충돌을 피했으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아들 재훈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버지 바쁘셨어요? 바빴다. 혹시 집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지영이가 요즘 좀 걱정하거든요. 그 걱정을 왜 이제 와서 하냐.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말도 없이 그러시면. 말해봤자 너희가 듣던가?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재훈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작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춘섭 씨의 귀를 스쳤습니다. 더 이상 미련 남기기 싫어서 준비 중인 거다. 그냥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된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춘섭 씨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섭 씨의 발걸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 씨는 가까운 커피숍에서 옥자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 씨가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웃분이니까요. 혹시 아버님 댁에서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최근에 저희 집 아파트 매물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으셔서.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듯 차분했습니다. 춘섭 씨는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엔 말도 없이 움직이게 되죠. 저도 너무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대로 집까지 잃으면. 잃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요?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되돌릴 수 있는 건 지금뿐일지도 몰라요. 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커피잔 위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그간 자신이 넘겨짚었던 안일함과 편의에 익숙해져 버린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재훈 씨는 하진이와 함께 춘섭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영 씨 없이 둘이서만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서성이다 벨을 누르자 잠시 후 춘섭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왔냐? 들어와라. 하진이는 신이 나서 뛰어들었고 춘섭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훈 씨는 말없이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놓인 계약서 파일과 도장 케이스를 보자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집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대화 한 번 없이 이렇게. 대화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아버지, 그래도 하진이 생각해서라도. 하진이한테 뭐가 더 좋은지를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봐라. 무작정 내가 집을 줬다고 그게 아이한테 좋은 환경이냐? 지금이라도. 늦었다. 집은 이미 준비 중이다. 그동안 내가 참은 시간만큼 이제는 너희가 감당할 차례야.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재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진이 아쉬운 눈빛으로 춘섭 씨를 바라보자 춘섭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진아, 오늘도 웃는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다음에 또 놀자. 응, 할아버지 집에도 와도 돼? 그럼 여긴 언제든 열려 있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훈 씨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하진을 보며 재훈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춘섭 씨의 편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은 참으로 쌀쌀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낮은 음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춘섭 씨는 정갈하게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늘 혼자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식사 시간마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저녁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쯤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미리 청소는 되어 있을 테지만 혹시 집안 물건 정리해 두실 수 있을까요? 정리는 해뒀습니다. 오시면 편하게 보라고 하세요. 춘섭 씨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 얼음장 같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가 평생 모은 돈과 노력, 사랑을 담아 만든 공간이었고 한때는 가족의 울음과 웃음이 함께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에게 속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현관 앞에 앉아있던 춘섭 씨는 방문자가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적이 흐르는 집 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도 이젠 나보다 조용하구나. 곧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개인과 함께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춘섭 씨는 문을 열고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중개인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 작은 방, 화장실,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조용히 따라가며 설명을 곁들이는 중개인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아들 내외와 손주 하진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조용히 찾아온 그들의 등장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충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왔냐? 그 짧은 인사에 담긴 무게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만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고 지영 씨는 중개인과 부부를 보며 당황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집 보여주시는 날인지 몰랐어요.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버님,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지영 씨는 말문이 막혔고 중개인과 젊은 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춘섭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양해해 주시겠어요?
가족 문제라. 중개인은 부부를 데리고 잠시 현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냐? 우리가 좀 무심하긴 했지만 집까지 파시는 건. 그 무심함이 날 여기에 서게 만든 거다. 하진이 생각은 안 하세요? 그 애는 여기서 크고 있잖아요. 그 애가 제대로 자라려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부모 밑에서 커야 한다. 저희가 그걸 못했다고요? 그 쪽지 하나로 다 말했다. 그날 화장실 앞에서 느낀 수치심은 내가 평생 기억할 거다. 지영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훈 씨 역시 아무 말 없이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순간 모두가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섭 씨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떨어진 데로 이사 간다. 근데 네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 와도 돼. 그럼 우리 집은? 그건 아빠랑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하진이는 낯설고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 빠른 아이는 이미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중개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말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부부께서 다시 집 내부를 둘러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러시죠. 보여드릴게요. 춘섭 씨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다시 들어오며 조용히 집안을 살폈습니다. 아들 내외는 뒤로 물러섰고 그들의 표정에는 패배와 후회의 기색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한 날, 이춘섭 씨는 그 어떤 날보다 조용하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고 낡은 거울 앞에서 면도를 했습니다. 면도날이 지나가는 피부 위로 지난 세월의 굴곡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염보다 더 날카로웠던 말들,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오해, 참았던 서러움까지도 오늘만큼은 거울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살아왔고 이 얼굴로 정리하자. 춘섭 씨는 흰 셔츠 위에 회색 니트 조끼를 걸쳤습니다. 안 쓰던 구두도 꺼내 닦았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일이지만 그에겐 그 어떤 날보다도 의미 깊은 준비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날이자 과거의 문을 닫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오 무렵 부동산 중개인과 젊은 부부가 계약 서류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춘섭 씨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차분히 펼쳐놓고 준비해둔 도장을 꺼내어 곁에 놓았습니다. 중개인이 확인차 말했습니다. 매수인 측도 계약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오늘 계약금 입금되면 효력 발생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중개인은 젊은 부부를 앉히고 계약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춘섭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열어주세요. 아들입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아들 내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들어와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도장 안 찍으셨네요. 이젠 찍으려고 한다. 잠깐만요, 한 번만.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춘섭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 씨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에는 그간 보지 못했던 무너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제가 이 집이 제 것인 양 주인인 듯 굴었던 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 말 지금이 처음이구나. 맞아요. 그동안은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아이 키우는데 불편할까봐 저희 부부의 사생활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런데 그게 아버님께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 가족이라고 아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말만 골라 들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저 뒷전이었고요. 이제 왔어. 춘섭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밀려들어와 도장을 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저희에게 너무 큰 의미예요. 그 의미를 너희가 스스로 깬 거다.
지영 씨는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공간에 맴돌았습니다. 하진이에게 이 집이 사라졌다고 말 못하겠어요. 아직도 아버님 오시면 해맑게 뛰어나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나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등을 돌린 적 없으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약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춘섭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난처한 얼굴로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광경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족 내의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잠시 미루겠습니다. 다시 결정하죠. 그 말에 지영 씨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재훈 씨도 놀란 눈으로 춘섭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유예다. 이번에도 똑같이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다. 그땐 정말 끝이다. 알겠습니다. 그 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춘섭 씨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옥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옥자 씨는 낡은 가디건을 입고 손에는 국수 냄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땐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최고죠.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 주셔서 잘하셨어요. 아직 결론은 아니에요. 그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어르신은 더 이상 혼자 아니니까요. 춘섭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후루룩 삼켰습니다. 며칠 뒤 지영 씨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피기 시작한 카랑코에가 붉은 꽃망울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키운 겁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흙 만지는 게 좋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서요. 네가 흙을 손에 묻히는 날이 오다니. 지영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할 말은 많지만 다 하진 않을게요.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춘섭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잘 자라면 이 집 안에서 피는 꽃이 하나 늘겠네. 그 말에 지영 씨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진이 뛰어와 춘섭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이사 안 가? 응, 아직은 안 가. 다행이다. 난 여기 좋아. 춘섭 씨는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등 뒤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었다. 너희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을 다시 조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